중국 대형 모델 키미 K3의 글로벌 1위 소식은 이미 다들 알고 있지만 키미는 이번 중국 국산 오픈소스 대형 모델이 글로벌 생태계 지위를 선점하는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전에는 이미 큰 주목을 받은 QNGLM 6.5D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조 4천억 파라미터를 가진 QN 3.8 맥스, 1조 6천억 파라미터의 딥싱크 V4 프로, 그리고 소문상 2조 7천억 파라미터의 미니맥스 M3 프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오픈소스 대형 모델의 글로벌 존재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위는 2027년 AI 거품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테크펀드 매니저인 빌창, CSDN의 설립자이자 투자자인 장타오 선도 가이카오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우리는 내내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지식이 꽉 찬 치열하고 의미 있는 대담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AI 거품이 언제쯤 터질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2-3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언제 폭발할 것 같습니까? 맞죠? 일단 제 생각에는 몇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우리는 플래시 베어라고 합니다. 즉, 가격이 급격히 V자 형태로 재평가되는 현상입니다. 제 핵심 논리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2-3년 뒤 조립하나 보면 이는 단발성이 아닐 것입니다. 나스닥 거품 붕괴 이후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폭의 단계적 가치 복구를 반복하며 결국 소프트 랜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시점에 V자 반등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매우 예측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최근 이틀 전에도 작은 V자 반등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강 사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TV방송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오픈소스 모델이 미국의 클로즈드 소스 모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점수 격차가 거의 사라져 매우 근접해 왔습니다. 아래 노란 선이 오픈소스를 의미하나요? 네, 맞습니다. 엔트로피면 여기, 오픈AI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두 회사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죠. 맞죠? 이 논리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엔 그가 파이버 오르를 내지 않은 거군요? 네. 당제 선생님의 자작곡에 대해 당제가 곧 따라잡겠다고 답했네요. 일론 머스크는 연말쯤 될 거라 했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즉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국 가격은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기업이 상장만 하면 재무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고 고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반이 무너질 겁니다. 비록 수익과 사용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용료는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도구들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코드 에이전트 도구를 포함합니다. 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능이 좋은 고가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지프 모델도 고가에 속합니다. 더 저렴한 옵션으로는 딥시크가 있으며 이는 파격적인 저가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기존 모델들보다 가격이 약 3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작업을 오픈AI API로 처리하지도 GPT로만 의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GPT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직면했던 난제였습니다. 인터넷 시대 초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급등의 시스코와 함께 역사적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컴퓨터 사용자 수는 늘었지만 특히 서버 영역은 전체적으로 리눅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윈도우 서버는 인터넷 및 클라우드 시대 동안 완전히 실패하여 시장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향후 기업용 시장 진출을 예측했으며 정확히 지금이 그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존재가 기업 시장으로 진출하면 현재와 같은 엔트로픽의 기업 시장 진출 후 완전히 무너질 거야. 알지? 즉 그 수익은 지금처럼 연간 80% 급증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야. 내년에도 3배나 오를 수 있겠어? 올해는 아마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한 게 얼마였지? 7천억 달러 맞지? 내년에 내가 말해줄게. 상장한 후에 그 숫자를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려울 거야. 일단 상장을 하고 그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엔트로픽이나 오픈AI 중 어느 쪽이든 유지하지 못하면 붕괴 현상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장제씨, 중국 업체들이 리눅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정확히 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는 그 상황입니다. 因为 Open Router 都是程序员，小程序员在用这个还影响不大，但是 B 端的使用，你像现在 Uber 什么4个月烧光，大家都在控制 Palantir 猛骂 Anthropic BM 模型，最可怕的是投里的数据。你美国哪个公司敢用投，你得多，这帮公司都是投里数据的，所有的行业领头公司都不会用他们的了。以后我有开源的，我干嘛不用开源的，对吧？确实是存在这样的问题，现在大家其实都在瞄的这块，包括亚马逊。
所以它会碰到天花板，是因为大 B 端不会用它的。然后小 C 开发者发现，差不多我用那么贵的干嘛？而且我们很快就会，开发者很快就是做出一堆工具。最难的地方就 OPS 上，其他地方都让 DeepSeek 干。就在这个过程中，是不是 Anthropic 和 OpenAI 未来每下跌的$1的估值，并不会体现在中国厂商的这个$1的估值的上升上？因为到最后，中国厂商帮助创造了更多的社会总福利，而让整个的这个 AI 的估值最后要有一个大的修复，也就是一个熊市。对，这个就是价值捕获的问题了。对吧？很多时候我们创造了大量的消费者剩余，我们创造了大量的消费者的好处，但是未必能够就是每一家都能捕获到很好的价值。今天是这样的，对吧？今天我们是这样的消费者，剩余我们创造了大量的消费者的好处，但是未必能够就是每一家都能捕获到很好的价值。今天是这样的，对吧？今天我们是这样的，消费者剩余在这里应用基模，对吧？它还在涨呢，它的价值还在涨。然后基建，对吧？基建在这里，基建是一直是最大头，但是接下来是未来有几种可能性，一种是开源崛起，一旦开源崛起，就是应用层会吃得更多，然后基模被压缩，就整体基模就是更分散、更压缩，对吧？大家都吃不到很大的肉，但基建基本上还在呢。因为不管怎么样的应用，它就算开源的，它还得用到这个足够的基建。然后另外一种情况就是说，这个闭源通吃现在看起来可能这种可能性不太大了。闭源通吃就是闭源把所有都干掉，然后把应用也吃掉，然后把所有东西都吸到它这里面去。然后第三种情况就是，其实也会发生，我认为，但是可能现在还没到这个时候。边缘崛起就小模型、机器人、自托管。本地算力，我的边和端这两块，逐渐产生了这个在小模型层，它能够消化很多的需求，然后它只把解决的最难解决的一些问题，它丢给大模型，丢给云端。这样情况下，云端的价值就会降低了，应用端也会很大。但同时，如果是说这两端还得看开源和闭源的关系。결국 네 가지 경우가 모두 발생한다면 소비자 잉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으로선 곧 2027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흐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픈소스의 부상이 지속되며 그 예측 가치를 넘어섰죠. 연말당 교수의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그 뒤따르는 지표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시다. 만약 이런 상황만 발생한다면 AI 거품이 진짜로 붕괴하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 주요 자본의 자금은 여전히 인프라, 특히 엔비디아와 스토리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애플리케이션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한 단계로 급성장하면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는 확실한 기반 시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큰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오픈소스가 매우 강력해졌고, 둘째, 에지 컴퓨팅이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에만 의존하던 대형 스토리지 기업인 하이닉스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애플의 에지 프로세서 역시 최상위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에지 컴퓨팅에도 스토리지가 필수인데 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클라우드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삼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한 번의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황 4가 발생한다면 그 역시 반드시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어쩌면 L자형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적어도 전체 자본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장 총리는 해당 기업이 상장한 지 세 번째 분기부터 네 번째 분기까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언제 상장할지 확인해야 하죠. 처음 상장하면 당연히 투기가 이어지기 마련이고, 맞죠? 상장 초기에는 모두가 시도를 거듭하는 단계라 투기가 극에 달해 열광적으로 매매하다가 결국 세 번째 분기에 이르러서야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대략 이런 흐름일 것입니다. 이 성장세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장 후 두 번째 분기 데이터가 평범하더라도 회사는 호재를 발표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며 시장이 다시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분기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지죠. 전체 추세가 예전만큼 급격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곧 큰 조정 국면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장총의 견해입니다. 금융적 관점에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거 이후인 2027년에는 분명히 특정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 금융 시스템 자체에도 많은 악재가 있으며 이들이 다시 부각되어 대중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중간에 트럼프로 인해 압력이 없다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은 제가 보기엔 조금 위험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빌이 언급한 쪼개진다는 표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해도 당신이 말한 그 쪼개짐 현상을 증명하는 것이죠. 제 의견은 장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2027년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하반기 빌드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큰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L자형 불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아마도 단기적인 수익 실현에 그칠 것입니다. 저도 L자형 불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져 최소 9-10개월 동안 평탄한 장세가 될 만한 그런 불황이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이어 자금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니까요.
이는 도미노 효과처럼 연이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특정 자산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함께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일정한 주기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반등하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금융적 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PPT 슬라이드는 사실 자본의 순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류 기업이 하류를 투자하고 하류 기업이 다시 상류를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여기서 상류는 예를 들어 엔비디아, 중류는 오라클, 최하류는 오픈 AI와 엔스로픽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상류가 하류를 투자하고 하류가 상류를 구매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기술 대기업이 수년 동안 추진해온 매우 전형적인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류 공급망 구매가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큰 성과를 내는 탁월한 한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워드컴처럼 상호 간에 서로를 인수하며 매출과 PE 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오늘 시점에서 볼 때 최하위 단계인 안트로픽과 오픈 AI조차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장 하류인 PS 배수는 비싸지만 터무니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이 고가격이 장충이 언급한 것처럼 관련 기업들에 의해 조정될지 여부는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순환 자본에 대한 논의는 흔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거품을 만든 핵심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을 다루는데 실제로 올해 반도체 시장 전체가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전체를 살펴보면 그 상승분의 거의 절반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SV500 내에서도 절반 이상, 아니 대다수가 인텔과 엔비디아의 공헌입니다.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역시 기여했죠. 그중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기여해 270포인트 이상을 담당했지만 전체 절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농업사회였던 1900년을 보십시오. 당시 미국 인구의 약 50%가 농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때의 미국 상장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또 미국 경제에서 농업은 원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100년 혹은 50년을 보면 당신은 모두 산업기업 위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율이 상승한다면 산업기업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을 길게 확장해본다면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점을 논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선진 생산력은 주식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아닐까요? 오늘 시점에서 볼 때 스토리지 분야에 대해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은 주기적 주식이죠. 따라서 현재까지도 평가가 한 자릿수입니다. 하이닉스는 5.68, 삼성은 4.8, 마이크론은 6.5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모두 12개월치입니다. 말씀하신 10개월 동적 지표는 바로 선물 P 더리츠를 의미합니다. TDM이 아니며 과거나 오늘의 데이터가 아닌 미래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12개월을 전망하는 기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위치는 37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이를 비교하면 하지만 우리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률이 실제로 매우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선두 기업들의 성장률은 수십 %에 달하기도 하죠. PE 비율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에는 다소 비싸게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적이 완전히 악화되었거나 거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시스코의 고점 당시 상황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0배의 PR하면 저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바가 칩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정말 거품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싼 것인지 혹은 합리적인 가격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흥미롭고 복잡한 점은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있다면 1년 전에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년 전 기억상으로는 6배였는데 1년이 지나서도 예상 PR만 보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더 낮아진 것이죠. 즉, 해당 기업의 평가가 더 낮아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제로 PE 곱하기 이익입니다. 맞습니다. 평가가 축소된 것입니다. 당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 거의 바닥난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회사가 1년 동안 5배 상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순이익이 분기마다 50%씩 증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이닉스는 작년에 분기별 50% 성장을 달성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기별 50% 성장이라면 연간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5배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1년 동안 5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P주가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평가는 당연히 5배가 되어야 하고 주가 역시 5배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주가가 1년 동안 3배만 올랐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저렴해진 것입니다. 방금 그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비싸고 저렴한 것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이 경로를 따라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층위의 문제이며 결국 평가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수익의 성장 속도와 실제 규모는 복잡하여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닙니다. 빠른 상승과 고평가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최소한 표준적인 공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P주가 equal time is 요입니다. 이 공식을 보면 이익의가 더 빠르게 성장할수록 PE는 상대적으로 더 낮아져 저렴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도 일부 기업은 이 업계에서 현금 흐름이 가장 우수한 기업들은 버블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 S&P 500은 단 8.69%만 올린 반면 7월 말에는 이미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란 보통 S&P 500 구성 비율 등을 두고 논의될 때 언급되는데 7대 기업이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사회나 조직은 특정 시기에는 분산되어 있다가 다른 시기가 되면 주요 조직들이 압도적으로 커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몽골 제국처럼 거대한 단일 조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면 거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강력한 논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이는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중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추후 강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즉 올해 7천억 원을 투자했고 예상 매출은 1천억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의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7천억 원 중 약 절반은 수명이 3~5년인 반도체와 메모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비들이 앞으로 몇 년간 발생할 수익으로 이번 투자가 지속 가능한지, 즉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치 7천억 원을 들여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올해는 1천억 원의 수익만 발생한다면 향후 몇 년간 그 수익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는 여러 거품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단의 곡선 그래프가 이러한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맞죠, 맞습니다.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아래로 밀어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했죠. 맞아요. 사회 전체 후생이 높아졌어요. 맞죠? 이 차트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맞아떨어지네요.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나스닥 지수가 이미 23%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도 몇 차례 하락했는데 최근 몇 차례 하락은 각각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매번 하락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단순한 심리적 반등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특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장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만약 최종적으로 플래시 베어 비격한 하락 후 빠른 V자형 반등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장 신뢰가 붕괴되고 하락세가 이어지다가도 일부 기업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만약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등장해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상황에 이르른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방향입니다. 네, 산업 뉴스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방향, 즉 산업 기본면이 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모두 V자형 반등이죠.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인다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자꾸 가볍게 흔들립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 리듬이 작은 진동과 같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빨라지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 번만 발생해도 이틀 동안 거품, 시장 심리, 레버리지를 모두 시선해버립니다. 2025년 예상 수익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1천억 달러 이상, AI 모델 관련 수익은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는 보통 이틀 정도만 지나도 거품, 투자자 심리, 레버리지가 일시에 정리되곤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클라우드가 1천억 달러 이상, 모델 부문이 100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요 대형 AI 모델 기업들의 매출 합치면 거의 1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와 모델을 합치면 총 1,200억 달러 정도가 될 테고 이는 미국 기업 전체 이익인 약 4조 달러 중 고작 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GDP 비중은 약 0.4%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전체 GDP는 3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레이버 노동력은 2025년 기준 15조 규모로 이는 전체 노동시장의 0.8%, 미국 GDP의 0.4%만을 차지합니다. 관련 기업의 총 이익률은 3%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상당한 상승 가능성 업사이드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현재 규모 자체는 여전히 작습니다. 여러 지표들의 성장 곡선을 보더라도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언게임 체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칠 수 없는 막대한 성장 기회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방금 이미 설명했듯이 버블이 무엇에 의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언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대 기업의 재편이었습니다. 이제 강총께서 엔트로픽의 현재 가치인 1조 원이 어떤 기반으로 지탱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한산 기준 500억이며 올해는 7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엔트로픽 AR2 역시 700억에 달할 수 있으나 이는 연한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순이익, 즉 실제 총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배로 평가하더라도 이는 이미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것입니다. 상장 현황을 보면 20배라는 지표가 엔비디아와 비교되는 듯하지만 엔비디아는 대체 불가한 모든 사람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은 타사가 따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아세로픽 또는 아센드는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델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 제조업이 세계를 휩쓸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미국에 갔을 때 현지 친구들과 동창들이 말했습니다. 미국인들도 이제 독일산이나 일본산 제품을 구매한다고요? 제품은 조금 더 낫지만 중국 제조는 훨씬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독일 제품은 10년이나 버티지만 중국 제품은 2년 만에 고장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단 1%일 뿐이죠. 왜 비싼 걸 사야 하죠? 그래서 서서히 그들을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지금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수익을 유지해야 하고 수익의 가격은 중국이 1%로 제한해버렸어요. 게다가 모델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은 ROI를 계산하죠. ROI를 계산하면 가장 비싼 모델을 다 쓸 리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이것이 EB 수익 성장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반드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직면한 최대의 병목 현상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챗GPT를 언급하셨다면 오픈AI는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으며 GPT의 유료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이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절 생산성 도구로 판매하던 고객층과 같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로 인해 미래의 에지 단말 모델이 등장했는데 현재 우리는 수천억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예를 들어 30B나 270B 같은 규모 말입니다.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대형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시나리오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모델을 미세 조정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튜닝하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미 1%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여전히 좋은 수익을 유지하겠으나 강력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억 달러라는 장벽을 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8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 모델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붕괴 현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전체가 전환되면서 수익은 늘지 않는데 사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아마 내년 3분기나 4분쯤이면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때 적정 가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수준까지 오를 테고 10배 성장 정도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고성장이 언제 멈출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평가받을 때는 언제일지 궁금하네요. 반대로 보면 텐센트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AI 시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텐센스는 사용자 진입구를 널어잡고 있어서 아주 강력해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미래 스마트폰엔 앱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위챗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위챗이 가장 대단한 거죠. 바로 우리가 대화하는 그 플랫폼이니까요. 사람들 사이를 떠날 수는 없죠. 여전히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텐센트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중국 모델 업체 몇 곳 중 하나는 언젠가 반드시 거대 기업에 인수되거나 지분을 대폭 확보하게 될 거예요. 현재 중국 모델 시장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경쟁전은 거대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모금한 돈으로는 앞으로 닥칠 전쟁을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현재 매출이 모두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죠. 동의합니다. 정말로 동의합니다. 이번 흐름은 과거 시장에 뜨거운 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 실제 현금 흐름과 매출이 가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주체는 현금이 풍부한 기업뿐이며 바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엔트로피 요소를 제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치를 모두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가치 포착 능력이 모두 평범해 결국 그 엔트로피적 가치를 모두 놓쳤다는 뜻이죠. 결국 타자다 가치가 평범해서 특별한 가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기술이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우위폭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장기 과제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며 지프 5.2와 키미의 최신 버전 역시 동일한 과제 집합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90%에서 95% 정도까지 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까다롭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뛰어난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미국 기업들도 이미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컬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사수직형 모델의 키미를 쓰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성장 곡선을 보면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일정 기간 정체되는 플랫폼기가 있죠. 그 사이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일단 2단계에 도달하면 남들이 쫓아오려고 하죠. 2단계에 오면 저는 조금씩 속도를 유지하며 앞서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그걸 따라잡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정값 prior value 있다는 건가요? 즉 코딩을 이용해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충분히 쓰고 활용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현재 대형 모델은 코딩이나 트랜스포머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후에는 세계 모델 월드 모델도 등장했고 다른 기술 경로에서도 여전히 탐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을 덧붙이자면 최근 뉴스를 보다가 버클리의 컴퓨터의 계열도 저쪽으로 달아났다는 건 여기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이야? 즉 모델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델의 가능성은 정말로 매우 높지. 하지만 전반적으로 엔트로픽은 이야기를 잘 만드는 편이야. 이야기를 잘하지. 비록 이 녀석도 사실 울트라맨도 이야기 잘하는데 그들은 더 고급스러운 방식을 쓰는 것 같아. 그렇지? 말하는 이야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그렇지? 인재 밀도가 높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 안으로 몰려갔어. 이 사람들이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까? 아니야. 먼저 이번 라운드가 끝난 것은 제 생각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이미 매우 높아져서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최정상 수준의 전문가들입니다. 최정의 전문가들이 무언가를 할 때 만약 토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처럼 우수한 토큰 리소스를 쉽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탐구하려는 당신이라면 특히 그렇죠. 그에게 무제한으로 실행시키세요. 마치 그 랍스터처럼요. 이 피터라는 사람은 오픈 AI에 합류했죠. 한 달 만에 얼마나 날렸을까요? 800만 달러 정도겠네요.
본인이 직접 내거나 회사가 내야 하니 부담이 크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말한 오픈크롤은 800만 달러를 썼지만 도대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잖아요. 말씀하신 AI의 투자 수익률인 ROI 아시죠? 최정상 인재들은 결과가 불명확하지만 중급 이하 인재들은 대체될 운명이에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출시 시기는 불확실하므로 사람들은 여전히 꿈과 상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출시 성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면 그는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매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기술적 경로가 존재하는데 멀티모달 세모달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의 상황을 볼 때 선형적으로 예측한다면 앞으로는 큰 부담이 따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 향후 2년 내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중국 오픈소스 업계의 도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버블 거품, 문제를 논하자면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큰 변수입니다. 이 재평가는 마치 IPO의 고시와 같은 과정입니다. 기업들이 IPO를 앞두고 검증받기 때문이죠. 만약 대기업들이 IPO를 미룬다면 자본시장은 그들을 이렇게 엄밀하게 심사하지 않을 것이고 폭발적인 가치 재평가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부채 문제입니다. 방금 비유 씨도 말씀드렸듯 이번 라운드에서 일부 기업들은 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사례를 보면 3차원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29년까지 부채 잔액이 약 7조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 2029년 사이에 누적 부채는 무려 1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명목 GDP는 약 30조 달러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부채 규모는 약 120조 달러입니다. 반면 미국의 명목 GDP는 약 30조 달러입니다. 2029년이 되면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신차대지 방식으로 부채 잔액이 7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채 시장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부채가 요구하는 수익률, 즉 몇 퍼센트의 보수가 필요할지는 투자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투자할 때는 최소 4~5% 이상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러한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하류의 최종 토큰 매출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중류 인프라 부채에 대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혹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평판이나 총 복지가 크게 증대되었더라도 AI 자체의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과정에서 성장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모든 카테고리의 대출 규모가 학생 대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대출이나 학생 대출은 더 이상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라클 같은 중견기업들이 계속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최상위 기업들도 부채를 늘리기 시작한 듯합니다. 오히려 최상위 기업들만이 부채를 쓰는 게 아니라 최근 뉴스를 보면 이들 최상위 기업들이 이미 지분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구글인데 당시 구글은 워런 버핏의 자금까지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 같은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회사의 자금 조달 논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면 지분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본 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뿐만 아니라 지분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곧 돈이 부족해졌다는 뜻이죠. 부유한 집에도 남은 식량이 없는 것처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채권은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비록 지분 조달 비용이 높더라도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목격하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하려는 모순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최종적으로 버블이 어디에서 꺼질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쟁, 부자세, 미국 국채 등 어떤 요인이라 해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미래에는 회색 코끼리처럼 명백한 위험 요소가 되어 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만의 지식과 역량 범위 내에서 기본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면요. 아마도 유일한 기본적 요소는 시장 전체의 성장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오랫동안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과거에 거품이 존재했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성장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천하의 무공, 빠른만 못하다라고 했던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전 몇 차례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는 약 8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번의 혁명 당시에는 세계가 지금처럼 평탄하지 않았고 연결망도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확산에는 한 세기, 반세기 혹은 한 세대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는 사용자를 0에서 10억 명으로 늘리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은 0에서 10억 명까지 14년이 걸렸으며 스마트폰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AI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불과 3년 만에 약 1,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과거 산업주기나 기술 혁명 시기의 거품들이 대부분 성장이 너무 느려 투자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성장 자체가 거품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장은 과거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장 사이클에서 속도가 충분히 빨라진다면 버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지만 이번만큼은 빠른 성장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겠죠. 만약 중국 빅테크들이 사회 전체의 후생과 토큰, 사용자 수를 늘려주되 재무적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겁니다. 향후 30어 50년 동안 부채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주셨는데 기업 부채라면 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는 강총께서 방금 언급하신 점, 즉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결국 이 세상에 더 큰 AI 재정적 수익을 가져올지 아니면 더 큰 AI 사회적 후생을 가져올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AI의 총수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 AI 가치를 산정할 때 동반구나 서반구의 수익을 5배 1배 하더라도 전 세계 AI 가치 합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만약 동반구와 서반구 수익을 5배 1배 한다면 그것은 곧 전 세계 AI, 즉 평가액의 총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반구가 결국 세계의 토큰 소모량과 사용자 수는 늘렸지만 재무적 수익은 떨어뜨린다면 이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라 봅니다. 강 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정혜 회장은 빚을 내서 투자한 것으로 압니다. 그가 400억 달러를 빌려 오픈AI에 투자했는데 오픈AI는 반드시 상장되어야 합니다. 상장하지 않으면 빚을 다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듯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둘째는 매년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즉 증시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스페이스X를 포함한 3기업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만약 나머지 2곳도 상장한다면 오픈AI는 필수적으로 상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픈AI는 상장하는데 안트로픽은 상장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자본이 모두 오픈AI로 쏠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양사의 제품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올해 이 두 회사는 서로 선점 전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간다면 앞으로는 지프 치프와 미니맥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뚜바 공개 제한 해제 압력과 실질적인 매출의 지속 가능한 연평균 성장 압박을 받게 되겠죠. 이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이 정체된다면, 즉,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여러 신호들이 커속增장이 둔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다시 새로운 화제를 찾아야 하고, 그래서 AI for Science를 꺼내든 것입니다. 저런 식의 접근 방식뿐인데 저는 AI for Science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델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자원을 집중해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더 많은 근로자와 사람들이 이 도구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기업의 침투율이나 사무직 대체 비율이 노동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그저 계속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 총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오픈소스가 하단을 선점한다는 점입니다. 그 위쪽에서는 이미 소비자 교육이 다 끝났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소니 TV까지 중국에 팔려나갔잖아요. 당신은 아주 고귀한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소비자 교육을 다 해놓았고 이제 저는 그보다 10분의 1의 가격으로 뛰어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느릴 뿐이죠. 당신의 디자인과 심사는 최고급 모델을 쓰지만 중간 단계 작업은 제가 처리할게요.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돈을 아끼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재주가 많으니까요. 오늘 제가 강연을 했는데 청중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기업 경영진들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비용을 아낄까?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아껴서 써야 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성 논의와 비슷하게 과거엔 에너지와 석유 산업도 최상위 하이테크 분야였죠. 하지만 요즘은 기름 절약이나 친환경화 방법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2027년이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위험합니다. 이 시점은 해당 기업들이 IPO를 하고 2, 3분기, 최대 3, 4분기가 지나야 도달할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중국의 추격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코딩 작업을 말할 때 최상의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더라도 가장 강력한 GPU가 없더라도 최고 수준의 HBM4 저장 장치를 활용한다면 클러스터링, 우수한 알고리즘, 정교한 최적화, 뛰어난 엔지니어링 실무를 통해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비용까지 더해진다면요. 네, 이건 두 가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모델 학습 부분인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확보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수익 구조입니다. 추론 인프렌스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은 추론용 컴퓨팅 파워가 부족합니다. 반면 학습용 컴퓨팅 파워는 현재로서는 충분하죠. 알겠죠? 학습을 통해 얻은 모델을 추론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오픈소스 모델을 출시했으니 미국 역시 이를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확실히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국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 기업이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통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차세대 칩을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모두 화웨이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칩, 특히 950 시리즈는 설 연휴 기간에 이미 완판되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전부 소진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델 계층 전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업무 영역, 특히 코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작업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 계층은 이미 강력한 핵심 동력 엔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가의 엔진이 있는 반면 더 저렴하게 만든 엔진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결국 모든 기업과 개인이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 돈 주고 이 핵심 기술을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의 가치 논의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는 최종 모델이 단순 도구를 넘어 실제 작업 스케줄링 시스템에 통합되어 작동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127B 모델이 SWE 벤치 같은 벤치마크를 단독으로 실행하면 대략 20점 정도만 얻습니다. 최상위권 모델은 약 90점을 받지만 이를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감싸고 에이전트를 통해 지능적으로 스케줄링하여 작업을 수행하면 60번 70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바가 이해되시나요? 비용은 단 1%에 불과하지만 스케줄링 계층에서 조금만 최적화를 해도 성능을 60석 70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해되시나요? 동일한 1% 비용으로 스케줄링 전략을 적용하면 70점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수조 타집 환승의 핵심은 바로 스케줄링에 있으며 이는 실제 작업 완수에 가장 가까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합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델 개발사들도 이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는 기존 도구들에 의해 흡수되거나 희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접 도구를 개발하고 작업 스케줄링을 구현하며 팀 협업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트로픽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먼저 클라우드 코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와 작업 흐름을 뺀 링크탄만에게 DNS.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와 작업 흐름 기가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일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작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클라우드워크와 같은 협업 플랫폼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태그라는 것이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약 100명 정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요? 이 계층의 요소가 거대 언어 모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AI 네이티브 기업만이 이를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두 층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리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가지 최전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모델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둘째는 우리가 에이전트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즉, 에이전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방법론은 모두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애자일, 그리고 수많은 다른 방법론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쟁 우위는 반드시 모델 벤더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업 협업 도구와 방법론을 깊이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규 기업이 등장할 것입니다. 통합 시스템 제공업체들, 예를 들어 여기에 언급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객과 더 가까우며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수익원은 여전히 기업 간 거래에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마이크로소프트는 웹 및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는 참패했으나 결국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 회사의 핵심 기반은 B2B 사업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를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여 B2B 시장에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부는 이제 B2B 시장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 바로 통합 시스템 공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위 레이어의 수익만이 모든 경제적 가치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애플리케이션의 가치가 뚜렷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런 흐름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라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최상의 모델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응용 계층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AI 기업들은 모두 비용을 감수하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 형태의 계정을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역량을 빠르게 키우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귀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